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 진행은 새로회계법인 김경록 회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는 따로 안 쓰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금일 실무자가 알아야 할 내부회계 관리제도 예다함 교육을 맡게 된 세도회계법인 김경록 이사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제 도착했는데 오전에 이제 준법 감신 한국교직원경제에서 나와서 교육을 들으셨다고 해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좀 중복돼서 똑같은 내용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뭐 지켜라 지겨운 내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조금 하게 되는데, 그거랑은 조금 아마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점심 드시고 좀 졸리실 시간이라서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강의 풀어 나가 볼 예정입니다. 네, 금일 강의 목차는 첫 번째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회계팀이나 내부회계 담당 부서가 아니라 실무팀 그리고 지부장님들 모시고 교육 진행하게 되어서 실무자 입장에서의 내부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회계팀이나 이제 내부회계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간소하게 저번에 진행을 한번 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어려워서 제 교육 자료에는 포함이 되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 반까지 교육 시간을 이게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이나 Q&A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지금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안전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이제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 등 내부회계 구축 및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대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CNH나 TI 같은 다수의 중소기업 내부회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로회계법인 6본부장으로 있고요. 현재는 상속 증여 절세를 위한 컨설팅이나 보험 절세 컨설팅을 주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면 오른쪽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하고 싶고 집중하는 분야인데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브랜드 절세나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 상속 증여 관련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RPA라고 해서 이제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리고 파이썬이나 이런 코딩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강의나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강제로 노출시켜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어가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수업이 준법 감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랑 내부회계 관리 제도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조금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저 오른쪽에 내부 총재 제도랑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모르시면은 내부회계 담당팀인 재무회계팀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주임님부터. 좀 당혹스럽죠? 저희는 내부회계 담당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대리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을 것 같습니다. 같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부 통제 제도랑 내부회계 관리 제도랑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근데 바운더리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3가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업무 수행을 정책 및 절차를 말하는 것을 내부 통제라고 합니다. 모든 내부의 컨트롤, 인터널 컨트롤을 내부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이 했던 법규 준수,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활동이 관련 법규 및 감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전에 들으셨던 수업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건 운영과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회계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저희의 재무 실적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 회계 보고를 할 때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내 외부 보고를 위한 비재무 그리고 재무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보고 목적 중에서 외부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운영하는 정책 및 절차를 사전적인 의미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 제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오늘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알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회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옷 좀 벗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세무사 업무도 하고 회계사 업무를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장을 왜 해야 되냐, 회계를 왜 해야 되냐고 했을 때 회계를 단순히 북키핑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는 북키핑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장이라는 단어가 되죠. 한글로 해석하면. 근데 회계는 북키핑이 아닙니다. 어카운팅입니다. 어카운트가 한글로 세다는 거죠. 그 단순히 센다는 것에는 우리가 혹시라도 세는 것들이 대부분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세는 겁니다. 그걸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수량을 셀 수도 있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회사의 자산을 왜곡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횡령이나 배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호나 부정 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재무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업무 결과물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무제표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일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사전적인 의미라서 잘 안 와닿죠. 어렵고 와닿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수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전적인 내용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수행할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규정 및 절차를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부서의 업무는 업무 기술서라는 양식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부장님 포함해서 신입 직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업무 기술서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업무 기술서를 봤다. 한 번이라도 봤다.
회계팀은 당연히 보셨을 거고, 그죠? 다른 부서에서 혹시 업무 기술서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규정 및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신입 직원이 오면 업무 기술서를 먼저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고, 이거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업무 기술서는 회사 업무 내용을 설명 형식으로 기술사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나 처리 절차 그리고 관련된 제반 서류 내용이 빠짐없이 기술되어야 되고, 특히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제 절차들, 이걸 이제 앞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이제 통제 절차라고 부를 건데, 통제 절차들은 향후 통제 식별 과정을 위해서 필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업무 흐름도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이제 일종의 그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해당 업무 기술서, 업무 흐름도를 기반으로 어떤 부분에서 회사의 통제 활동을 사이클 및 프로세스 단위로 구분해서 회사가 수행하는 통제 활동을 하나의 매트릭스 안에 집합시켜 놓은 자료, 통제 기술서, 영어로는 리스크 컨트롤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회계팀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위에 세 가지까지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부 회계를 할 때 이제 설계 평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통제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설계 평가의 대상이라고 하고, 이 이후에 현업으로 넘겨집니다. 설계 평가가 되고 나서 이 이후에 현업에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이 설계 평가를 이용해서 테스트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통제 담당자가 이제 통제 활동에 직접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부서장님이시겠죠. 부서장님이 내부회계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당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때 통제 주기가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매일 아니면 주 이렇게 해서 통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평가의 대상이 되신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게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라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업무 기술서를 말씀드렸는데, 위에 이제 업무 기술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신규 거래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업무 기술서가 양식이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흐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 흐름도를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의 사례인데요. 해당 회사가 수익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투자, 브랜드 로열티 수익을 할 때 계약서 및 검토 및 승인을 중간에 통지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AC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AR이라고 되어 있는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저기에 A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액티비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통제 절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AR에는 액티비티 리스크라고 해서 해당 활동으로 인한 위험을 해당 이제 단계마다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총 3개의 통제 활동이랑 3개의 통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통제 활동을 구분하고 통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프로세스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한다라고 하면 요 프로세스로 이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크를 파악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 통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절차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하는 거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절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 업무 흐름도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이게 한 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외부 또는 선행에서 이제 의전 진행팀에서 마케팅 팀으로 넘어가고 고객관리팀에서 재무기획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납까지 처리가 되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열고 한 건데요. 요런 저희 업무 흐름도를 많은 팀들에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마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요걸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되게 잘 해놨다. 되게 잘 해놨는데 한 번 하고 누구도 못 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각 팀에 이제 팀별로 조금 더 나눠져 있었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아마 요건 이제 회계사들이 와서 구축했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된 업무 흐름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저희 회사의 그 입출금 관리 그리고 미수 채권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업무 흐름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뭐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조금 이게 뭐 제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복잡해서 주요 통제 활동과 리스크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못할 거 100개보다 할 수 있는 1개, 제대로 된 통제점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내부회계 관리자로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달 및 내부 통제 기술서입니다. 요거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이제 리스크 넘버 1번을 먼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회사 은행 계좌의 개설과 해지 관련된 네, 통제 절차고요. 첫 번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임의로 개설 해지된 후에 ERP에 반영되지 않을 위험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위험을 계좌 등록 및 해지할 때 승인을 받아라 라는 통제 활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통제명은 계좌 등록 및 해지에 대한 승인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통지 내용은 계좌의 개설 해지 시에는 경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오늘은 경영지원팀장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통제 목적은 계좌의 개설 해지는 경영지원팀장의 승인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경영지원팀장은 계좌의 계좌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제 목적이고요. 요거에 대한 테스트 방법은 금융기관 계좌 등록 및 해지 신청서를 모두 입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샘플 가이드에 따라서 샘플 수를 산출합니다. 이 샘플 가이드는 회사에서 내부회계 담당 부서에서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출된 샘플 수에 대해서 해당 이제 아마 자금팀이 될 겁니다. 자금팀에서 샘플을 선정하고 해당 샘플들을 이제 금융기관 계좌 등록 해지 신청서에 경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 상에는 법인인감 날인 대장에 기재되었는지가 확인되면 이게 내부 통제 한 개의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똑같죠. 뭐 오전에 했던 준법 감신이나 뒤에 했던 내부회계 관리 제도나 뭐 모르는 게 아닌데 엄마가 하는 잔소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 뭐 잔소리하고 전설이 하려고 왔냐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잔소리 하러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또 좀 들어야 내년에 또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이제 더 나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서 나쁜 일이 발생하는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게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가 실패됐을 때 여기 지부장님이신가요? 상당히 공감하시네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뭐, 해당 팀 말씀하시고. 지부장인 내가. 예, 사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면 내부 회계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회계팀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회계팀이 이제 정확히는 회계팀이 아니고 내부회계 담당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회계 담당 부서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취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저희가 하는 내부회계 절차 모든 게 전사의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 실패 사례를 얘기하면서 왜 첫 번째로 요 광고 카피를 가져왔을까요? 이제 대충 뭐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요 카피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여기에? MG. 다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랜저 TG 광고입니다. 이제 1990년대까지는 이제 각 그랜저가 이제 최고였죠. 근데 요쯤에 에쿠스가 나왔습니다. 에쿠스가 나와서 이제 그랜저가 이제 뭐 고급차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광고를 들고 나왔죠. 친구가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데 찾기로 대답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져와 본 건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저희가 대답할 때는 저희는 예단 명함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자산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제 예쁜 아이가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희는 결국엔 예단 명함으로 설명이 되는 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의 실패가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이제 뭐 사례를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한국인들 전형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대부분 만나잖아요. 뭐 유부남들, 뭐 직장인들, 뭐 친구들 맨날 만나지 않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맨날 헷갈려요. 얘가 어떤 회사 다녔지? 저번에는 어디 다녔었는데 지금 어디 다니고? 근데 항상 물어보죠. 너 지금은 어디 다녀? 물어보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사장님 혹시 명함 있으실까요? 아기들은 또 물어봅니다. 누나 아빠는 무슨 일해? 무슨 회사 다녀? 여기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한국인들은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 무슨 회사 다녀? 이제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쳐봅니다. 지 친구가 오스템 임플란트 다니더라. 네이버, 구글 다음에 쳐봤습니다. 네. 회사 이름 바로 밑에 횡령, 상장 폐지.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강한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강소기업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당히 선두에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료기구나 이런 정밀 화학 가공 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에 맞설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은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당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직원이나 법인의 불명예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산 또는 상장 폐지까지 언급이 되었었죠. 네. 저희가 이제 주식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뭐 한국 주식장은 별로 안 좋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아니면 내가 투자할 회사에 횡령 배임 사건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공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즉, 이제, 감사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그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색 조건에 보고서 명에 이제 횡령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횡령 배임 뭐 사실 확인부터 쭉 나옵니다. 저렇게 보고서명에서 횡령을 검색하시고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요 화면을 띄울 때가 이제 2023년 9월, 10월 요쯤인데요. 횡령 배임 관련해서 144번입니다. 지금 한
1년 하고 한 반,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안에 횡령 배임이 상장사에서만, 여기 비고에 보면 보이시죠? 코스닥, 유가증권, 유가증권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다 상장입니다. 최소한, 코넥스 상장입니다. 상장 업체 중에서도 지금 1년 반 만에 144개 업체에서 횡령 배임 사건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건 몇 개 안 되죠. 은행,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것들 일부만 이렇게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지 않은데, 정말 많은 회사에서 아직도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시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느 날부터 횡령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딱히 어느 날부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횡령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오른쪽에 경남은행, 신협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조금 다른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대충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한 분 찍어서, 그러면 제 뒤에 좀 핸드폰 보고 계시는 지부장님이신가요? 한번 그냥 맞춰보세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왼쪽 오른쪽의 차이. 그렇죠. 사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왼쪽은 대표 횡령입니다. 그리고 대표 횡령은 사실상 내부 통제 교육을 한다고 나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최대 지분권자의 영향력은 조금 다르죠. 남다릅니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아직도 이제 조금은 후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가 횡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금팀장이든 CFO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른쪽은 어떻죠? 오른쪽은 직원들이 직원들이 안 나가보셔도 괜찮을까요? 네. 직원들이 횡령한 사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횡령한 금액들이 1,400억, 1,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왼쪽에 보이시는 대표들이 횡령한 금액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몇백억, 몇천억 요즘 우스우니까요. 그래서 사실 직원이 저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횡령 액수가 요새 최근에는 너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이제 좀 더 제대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금융권 주요 횡령 사건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우리은행 700억, 경남은행 15년간 1,000억 원대, 롯데카드 2인 100억 원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이제 제가 이게 기사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까지만 해도 그 경남은행이 15년간 1,0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3,000억으로 3배 정도 뛰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사례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메인이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2,000억 중반 정도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경남은행이 3,000억 이렇게 하면서 메인 기사가 3,0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신소에선 100억 원어치의 몰드바와 90억 원의 현금자가 입수하시고 GPC통은 4억 원의 현금과 수표가 나옵니다. 생명연비로부터 뺀 BNK 경남은행 50대 직원 이모 씨가 숨겨놓은 제품을 검찰이 찾은 건데 무려 147억 원어치입니다. 애초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처음 밝힌 횡령액은 562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집에 숨겨놓은 부품 등을 찾아내면서 지난 8일 기소 당시엔 횡령 금액이 1,300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추적해봤더니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검찰 기소세의 배 이상인 3천억 원 가량으로 집계된 겁니다. 국내 기업과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횡령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직원 씨는 15년 동안 PF 사업장 17곳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돈을 빼돌렸습니다. 사실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돌만 계속 발생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금액이 크게 불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 15년간 지주사인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PF 배달을 감시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BNK 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PF 대출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경남은행은 직원 A씨에게 대출 사업 관리 업무까지 맡기는가 하면 금융 업무 담당자에게 내리는 명령 수가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돈을 빼돌리는 걸 감시하거나 빼돌린 걸 알아챌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은행권에서 한 업무를 오래 한 직원이나 PF처럼 리스크가 큰 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우입니다. 저는 통장에 300만 원도 없는데 3천억을 이게 이제 너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 22년 말 공시 그 재무제표 총액이 7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 회사 절반이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3천억. 이걸 이제 개인 한 명이 했다는 게 이제 사실 그냥 남의 회사니까 남의 회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별일 아닌데 남의 얘기가 맞을까요? 어느 회사에나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일반 PF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직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남은행을 다녔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그 회사가 잘못해서 그 직원이 특출 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3천억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간략하게 해당 케이스 경남은행 부동산 PF팀 횡령사건 케이스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대출 차주 이제 시행사가 이제 PF 일으켜가지고 공사하겠다, 시공사 뽑겠다,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2007년부터 PF팀에 근무한 A씨가 있었습니다. 어디 PF 시행사 직원이겠죠. 시행사 직원이겠죠. 대출 서류를 경남은행에 보냅니다. 경남은행에서 계좌로 이체합니다.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A씨가 PF 시행사 직원이 아니죠. 경남은행 직원입니다. 경남은행 직원이 경남은행에 PF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명의 도용해서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서 경남은행에 제출했고 이 해당 금액은 PF 시행 금액은 A씨 가족 계좌로 이체가 됐습니다. A씨 가족과 A씨가 무단 개설한 PF 예를 들어서
졸세 나라가 뭐 시행사라였다고 하면 뭐 젤세 나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었겠죠. 네. 네. 이 방법으로 1023억 허위 대출 서류 작성 하나만으로, 그리고 허위 계좌 이체 딱 2개 잘못했죠. 딱 2개 잘못해서 15년간 총 횡령이 1000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죠. 경남은행에 주꼴딱이라는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거래처가 대출 채권이 지금은 뭐 이제 10억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예,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주꼴딱의 대출 채권이 뭐 상환이 안 됐겠죠. 정상적으로 꼴딱꼴딱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해당 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사들 나와서 이거 회수 됐냐, 몇 년 됐냐, 장기 체화되지 않았냐, 대손 쌓았냐, 에이징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조대리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자꾸 귀찮게 5년 동안 이거 회수 안 되는데 대리님 이거 쌓아야 돼요. 이거 에이징 하셨어요? 경험률 분석하셔서 미래 해가지고 EID랑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귀찮잖아요. 전액 대손 떱니다. 전액 대손 떨고 관리 안 합니다. 왜? 안 받을 거 못 받을 건데 대손 100% 쌓인 거래처를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관리를 안 합니다. 네. 그거를 A씨가 아까 그 시행사에 근무하는 척 했지만 경남은행에 근무했던 A씨가 그 부실 채권 PF도 관리를 했던 거죠. PF 담당자니까요. 혼자 PF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F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PF를 왜 하나요? PF를 혹시 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아마 다 아실 건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잘 안 될 거를 가정해서 나 혼자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대주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 은행들이 PF를 모아서 이 건설 현장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PF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에 몇백억 정도야 우습죠. 근데 이거를 혼자 담당한 겁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그래서 근데 꼴딱꼴딱 하던 PF에서 어느 날 1억을 입금을 한 겁니다.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있는 부실채권 회사에서 1억을 입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A씨가 아까 그 이제 가족들 계좌로 입금했던 A씨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경남은행으로 바로 입금하지 말고 너네는 지금 부실채권 회사를 찍혀가지고 너네는 따로 관리하고 있어. 계좌 따로 쓰고 있으니까 이 계좌로 입금해. 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족 계좌로 이체를 시켰겠죠. 괜찮아, 나 믿어. 야, 너 몇 년 봤어? 너 지금 지금 경매 안 넘어가고 너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계좌를 입금시키면 돼. 입금 안 하실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진짜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거래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이고 영향력이 엄청날 겁니다. 이 사람 승인 없이 PF 승인 못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가족 명의로, 그리고 A씨가 무단 계산한 이제 차주 명의 계좌로 해당 부실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해당 대손충당금은 그냥 계속 대출채권은 계속 10억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이제 하나씩 너무 많은데요. 제일 큰 걸 위주로 몇 개를 보자면 15년에서 17년간 업무 소환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큰 금액을,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정치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3천억을 버는데 인간관계 좋아야죠. 인간관계 안 좋으면 인간관계 정도야 술 사고 하고 얼마나 좋은 소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부에 외부에 정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17년간 무의독식할 수 있는 업무 순환을 인사팀에서 내부 통제를 실패한 겁니다. 인사관리에 내부 통제가 실패된 거고요. 그리고 자금 이체를 할 때 자금 이체의 권한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금 관리에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가 등록될 때 그리고 이체될 때
정당 계좌가 아닌 허위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거죠. 여신 관리 그리고 IT 관리가 내부 통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 뭐 몇 가지 안 돼요. 한 세네 가지 통제 실패하면 회사 그냥 말아먹는 거는 순식가 아닙니다. 총 횡령액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2천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고 규모는 뭐 아까 1번 케이스에서 1,000억, 두 번째 2,000억 해서 이제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저 큰 금액을 이제 뭐 은행에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크고 네, 뭐 위험한 업무인데 한 번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내부 통제 문제점으로는 자금 인출 요청서상 내부 통제 미비, 그리고 자금 이체 시 내부 통제 미비, 상환 시 대출 원리금이 은행 계좌로만 납입되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이 없는 등등의 내부 통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내부 회계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내용에서 다 나와 있는 거라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건 하나만 더 보시죠.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자면 저랑 소개팅을 했었던 아나운서입니다. 한 3번 정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였습니다. 그때는 아나운서가 된다길래 이제 이게 너무 사적인 거긴 하지만 그냥 이제 뭐 욕은 아니니까. 그때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나운서를 한다길래 그냥 되게 열심히 놀고 먹겠다는 얘기구나 했는데 진짜 아나운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상당히 아픈 그런 케이스라고 우스갯소리로 해봤습니다. 뭐 600억 가지고 10배 이런 소리 하고 있어. 3천억이 좀 이따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횡령 금액이 뭐 1년에 원래는 뭐 60억 정도밖에 발생 안 했다고 합니다. 21년까지는. 네, 22년부터 왜 이렇게 큰 뭐 일들이 터지는지 뭐 아마 뭐 자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그래서 네. 요것도 아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사관리에서 완전 실패했던 게 그 사람은 팀장이 없었습니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다 하는 거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팀장은 그냥 멍청한 죄밖에 없어요. 600억짜리를 3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거를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고, 근데
뭐 어떻게 했다? OTP 어디 있는지 알려줘. 직인 어디 있는지 알려줘. 전결해야 되는데 뭐 허구한 날 자리 비워서 전결 직접 몰래 해. 팀장님 담배 피러 나갈 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저 팀원도 뭐 십몇 년 동안 다녔는데 차장 이상 아닐까요? 차장이 뭐 팀장 자리 가가지고 뭐 전결 한 번씩 대리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네, OTP 위치 노출했고요. 직인 위치 노출했고요. 전결 없이 공문 발송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무단 도용했고 문서 위조했고 허위 공문 발송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횡령 금액이나 주요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뭐 사고 경위는 뭐 10년간 똑같은 동일한 부분 되게 비슷하죠.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똑같은데 맨날 똑같은 데서 터지니까 10년간 인사 관리 실패했고 팀장 공석 시 OTP 도용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죠. 아까 경남은행 거랑 다르게 팀장 공석일 때 OTP를 어디 있는지 OTP 보관 부서 금고를 관리했으니까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팀장님이 그 키는 따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대우일렉 지분 매각에서 몰치한 계약금을 직인을 도용해서 3차례에 걸쳐서 615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네, 공사문서 위조했고 출금 요청 허위 공문 작성했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네, 순환보직이고 명령휴가. 명령휴가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명령휴가 네. 일부러 장기간 휴가를 줘서 업무를 대신해서. 네네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그 지부장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걸 잘해. 얘가 이걸 잘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팀에서 명령휴가 뭐 2달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직원이 요 일을 한다고 하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회사 팀장님들은 대부분 얘가 하는 일을 얘가 그냥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업무 순환되고 보직 변경되면 팀장님들이 힘듭니다. 다른 주변 분들도 힘들고요. 여기 새로운애 왜 그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인수인계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휴가도 안 보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본인이 안 간 건지 아니면 인사팀에서 뭐 저 업무는 빼서 그냥 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선택적으로 명령휴가를 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관리에서도 실패를 했고요. 공문의 내부 공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이제 협조 또는 결제를 통해서 해당 공문이 필요한 부서장 또는 담당자한테 공람이 상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되지 않았고요. 통장과 직인 관리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 사고자가 모두 팀장이 관리하고 있는 OTP랑 직인까지 위치를 모두 노출시켰습니다. 네. 법인 인감이랑 사용 인감 날인 기록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찍혔겠죠. 팀장이랑 본인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금이체의 출고 신청자와 OTP 관리자는 분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그거랑 그 경남은행이랑 동일한데요. 여기도 아까 PF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저희가 이제 회계사들 잘못일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외부 조회를 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고 어디에 맡겨놓은 거, 어디에 넣어놓은 거 이렇게 뭐 우리 은행이니까 해외 뭐 채권이나 뭐 주식 이런 것들 많이 사놨을 겁니다. 그거 외부 조회하고 외국에 막 말도 안 되는 언어 이제 영어로 뭐 메일 써가지고 외부 조회는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엔테캅이라고 하는 그 주식 그거는 자기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뭐 어음 아니면 유가증권 실물 그런 거는 아마 셌을 겁니다. 셌는데 요 주식을 봐라 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사를 안 했고 은행에서 이 숫자 박혀 있으면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산 모니터링이 미실시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제 주요 기업의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일반 기업들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은 은행 금융권 횡령이었고, 이건 이제 일반 기업인데도 여기도 사실 금액이 적진 않죠. 동아원선도 뭐 900억이고 뭐 적지 않습니다. 롯데 지자리스는 좀 귀엽네요. 7천만 원이면.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랑 조금 비슷한 업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횡령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본 사례인데요. 여기 이제 롯데카드의 마케팅 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본인이 혼자 다 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팀장이 좀 멍청해서 다 할 수 있었고, 여기는 팀장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같이 팀장이랑 협력업체랑 같이 해서 횡령을 일으켰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횡령이 있었고요. 롯데카드의 마케팅 팀장 A씨 그리고 마케팅 팀원 B씨가 있었습니다. 카드 프로모션을 선지급했습니다. 프로모션을 선지급하려면 저도 이제 뭐 대략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알지만은 프로모션을 선지급한 사례가 사실 많나요? 그러면은 프로모션이 아니죠. 내가 카드 발행해서 프로모션비 예를 들어서 10억 줄게. 10억치 팔아와 하면 그 사람이 팝니까? 팔까요? 미리 줬는데 왜 팔아요? 실적을 채워야 돈을 받아야 열심히 일을 하지. 나 같으면 10억 쓸어 다니겠다. 네,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아마 뭐 보험사, 뭐 카드사, 아니면 저희 같은 상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지점이 있고 해당 지점의 실적에 따라서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제 뭐 리베이트가 제공이 되는 업체들은 다 비슷할 텐데 선지급을 105억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사이좋게 팀장, 팀원, 협력업체 이렇게 35억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는 이 부분에서 그 여직원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정답게 나눠 가져가지고 좀 놀랬다. 나 같으면 팀장이 좀 더 가져갔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남직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웃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서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 회계 미비점을 좀 살펴보면 프로모션 업체 선정할 때 입찰 담당 부서 담당자가 입찰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업체는 신규 업체예요. 신규 업체인데 물론 완전 신규 업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105억씩 받아갈 만한 그런 업체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입찰 담당 부서 담당자가 해당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역량평가도 생략한 상태로 그냥 마케팅팀 담당자가 해당 협력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휴계약서는 법무팀에서 법무팀의 계약 담당과 마케팅팀 계약 담당이 모두 검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적 확인 수단 없이 선지급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 지급 조건 및 평가자에서 전결 규정상에서 부문장의 전결이 필요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전결 없이 지급이 됐다는 것을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경영기획팀이나 자금팀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용이 나가든 수익이 나가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영 분석을 이제 손익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 프로모션 지급액이 그래도 뭐 2년 뭐 7개월에 걸쳐서 저렇게 100억씩 정도로 늘었다고 하면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야 됩니다. 프로모션이 저 정도 나갔다고 하면. 근데 그런 지급액 추이 변동이나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위험 관리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1개월 동안 34회에 걸쳐서 105억 원의 횡령이 있었습니다.
예. 내부 통제가 없는 회사는, 아이고. 네, 내부 통제가 없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저희가 지금 거론한 회사 중에는 절대 없고요. 근데 내부 통제가 없는 회사보다 더 위험한 회사는 있어도 지키지 않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적용되는 내부회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권한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걸 누구나 이제 뭐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구매팀 예시로 들어볼게요. 구매팀이나 뭐 사실 네, 저희 쪽에서도 뭐 지점을 한다든 네, 지점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구매팀 프로세스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구매팀에서 만약에 구매 요청, 그러니까 구매팀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매 요청, 업체 선정, 계약 체결, 검수 입고, 대금 지급 이렇게 크게 4가지 프로세스가 있다고 봤을 때 만약에 구매 요청이랑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요거를 한 담당자가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리스크 하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번호가 보시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리스크 로우나 미드는 다 뺀 겁니다. 근데 구매 요청이랑 업체 선정만 한 담당자가 하더라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일단은 하이 리스크가 발생하고요. 업체에게 대가를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비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총 4개 중에 만약에 이제 11번처럼 요걸 이제 아까 경남은행처럼 전부 다 한 명이 한다라고 하면 업체 결탁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허위 검수 입고하고 미승인 대금 지급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남은행은 진짜 최악이었던 경우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구매 요청 업체 선정 아니면 업체 선정 계약책 5번 같은 경우 업체 선정 계약책이라고 대금 지급만 한 담당자가 하더라도 업체랑 결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 선정하고 미승인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는 중요 프로세스 위주로 해서 저희 이제 아까 통제 절차를 나누었듯이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중요 프로세스는 모두 담당자를 다르게 권한을 분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한의 미분리가 회계와 자금입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격리라고 하죠. 격리들은 회계도 하고 전표도 치고 영수증도 끊고 사용제한 발행하고 자금도 이체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격리들이 최근에 몇백억씩 가져가고 나르죠. 네. 근데 그런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신협이나 농협의 지점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대부분 신협 농협의 격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점장이랑 조합장이랑 한 둘이 앉아있는 데도 있고 3명 앉아있는 데도 있고 되게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 굴리는 금액이 아마 1,000원 이상 되는 동네가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한의 미분리가 이제 회계와 자금의 미분리인데 격리 또는 회계팀장이 횡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와 자금을 동시에 담당하면 횡령의 위험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회계는 기록을 하고 자금은 이제 이체만 하는데 이체가 잘못되었을 때 회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회계가 잘못되었을 때 자금 쪽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장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자금 쪽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통장 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의 불시에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담당자 휴가 시에는 불시 점검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명령 휴가나 비정기적인 실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면 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뒤에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우리은행 사례처럼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담당자가 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해당 관리자가 이제
이제 그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팀장님이 승인을 해줘야 해당 자산을 열어볼 수 있게 접근 권한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 감사를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자기들 할 일 하고 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괴롭혀야 됩니다. 어쨌거나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던 아니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던 외부 감사가 온다는 거는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자주 이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기적인 교체를 하셔야,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감사인은 대부분 동일한 감사 절차를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감사 방법으로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관리에서는 주기적인 업무 순환과 명령 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직무순환은 조직관리의 측면과 함께 내부 통제에서도 직무순환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액이 클수록 해당 부서 담당자는 보직순환이 많이 필요성이 높아지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피 불가능한 명령휴가 제도를 도입하셔서 해당 주요 자산 담당자에게는 명령휴가를 갈 수 있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회사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 내외부에 제보 채널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우편, 이메일, 구두 등 이제 편하게 누구한테든 저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뭘 본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감사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회계 담당 부서 아니면 회계팀에서 이제 마련을 하시든지 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냥 익명으로 쓸 수 있는, 아니면 우리 회사 블라인드 있잖아요. 블라인드 있나요? 혹시? 블라인드 있나요? 그렇죠. 그런 제보 채널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선전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하급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경남은행, 롯데카드 모두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금독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회계관리제도 아니면 이제 횡령이나 배임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 민원 신고에 회계부정 선고도 있고 회계부정 익명 신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시든 어떤 배너를 이용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OTP나 아니면 법인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그리고 회사의 주요 내부 정보, 업무상 성질상 여기서 타인이라는 법인이 되겠죠. 법인의 비밀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도 직원 간 업무상 비밀 유지 각서를 쓰도록 매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기간에 한 번씩 쓰셔도 좋고, 이걸 이제 한다고 해서 이제 직원들끼리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OTP 어디 있다, 내 비밀번호 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팀장이 차장한테 해놓고 나는 맨날 공석이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험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서를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금 뿌리 뽑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 제317조에 전문직들이 쓰는 업무상 비밀유지 각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회계 감사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보람상조에다가 여기 예다함상조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징역 3년인 겁니다.
자격증 박탈되고요. 이런 것처럼 직원들 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최대한 막을 수 있게 각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 실효 이런 횡령이나 배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그 상장 기업들의 순차적으로 내부에게 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를 감사 수준으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부 통제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실효성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 기관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회계사들이 잘못했겠지만 그래도 회계사 이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사들도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회계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비재무부서 직원에 연루가 되면 구매, 영업부서 등 다양한 운영 조직의 직원이 횡령에 가담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는 재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 자산이 없어지는 거, 사고 수습 비용, 지금까지의 쌓아놨던 평판, 신뢰도, 거래처 이탈, 그 투자 손실, 외부 감사인에 대한 감사 위험, 그 다음에 감독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높아지고 현업의 회계 투명성은 낮아지고 너무나 많은 막대한 간접 손실을 초래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의 만성적 가치 할인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렇게 내부회계 인증 수준을 감사로 상향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다음 같은 경우에는 5천억에서 2조 원 자산 규모에 해당하지만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검토와 감사는 이건 이제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제 검토와 감사는 이제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극적 확신과 이제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가 나간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나이브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규모의 감사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샘플 사이즈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평가, 운영 평가 등등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너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 얘기고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미국이나 일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감사 체계는 첫 번째 대표자 그리고 내부 회계 관리자의 운영 실태 평가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가 2단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표명까지 이렇게 3단계로 걸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이제 1단계에서 많이 걸러질 수 있게끔 하고자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운영 실태 평가를 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각 부서 담당자들이 운영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우리 부서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뿐만 아니고 감사 보고서에 대한 그 적정 비중도 전 세계 유례 없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한정 의견이 나가는 비율이 너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4% 이렇게 네, 비적정 의견이 1.4%까지 밖에 안 나오는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내부회계 관리자들을 엄청 잘하던가 아니면 똑바로 안 봤던가. 근데 전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 비해서.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저렇게 이제 비적정이 나가는 비율이 낮아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로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 발견되는 사유는 범위 제한이랑 자금 통제 미비가 많습니다. 범위 제한이라는 게 이제 감사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슬픈 건데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네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인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내부 통제 의견을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컴플렉트가 끝까지 가서 의견 거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외부인들이 굳이 이걸 봐서 뭘 하려고 이런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부딪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한국은 뭐 자금 통제 미비로 인한 뭐죠 횡령이나 배임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평가가 된다. 감사가 체계가 있다. 그리고 네,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네, 마무리로 이제 요거는 회계 감사인들이 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의뢰입니다.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 정보의 오류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와 함께 관련 임직원의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교육을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회계팀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이제 1시간 1,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고 하면 서로를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권한을 나누고 통제를 추가하는 것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아시는 16기 영숙님 아시나요 혹시? 저는 이제 상당히 팬이라서 이분이 이제 많은 남성분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고 본인이 이제 뭐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서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 말씀처럼 모든 직원분들이 항상 똑같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아닌가 해서 이런 화면을 가져와 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저는 지금 세로회계법인의 육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제 개인 브랜드 절세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속, 증여,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로 구독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세나라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제 얼굴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홈페이지 절세나라.com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홈페이지나 유튜브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네, 저 혼자서 다 만든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마치겠습니다. 설명 안 해주신 분들은 설명 좀 좋다.
아유.